김민재가 소속된 나폴리는 이르면 한 달 뒤에 조기 우승을 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레이 우승을 넘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조차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나폴리가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는 미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구단의 레전드들을 다 내보내고 튀르키예 리그에서 뛰던 한국인과 조지아 리그에서 뛰던 조지아 선수로 새롭게 팀을 꾸려야 하는 상황. 모두가 의심하던 나폴리를 이끌고 리그 우승을 확정한 것도 모자라서 챔스 우승까지 바라보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스팔레티 감독 때문입니다. 김민재, 흡이차, 오시멘 같은 선수들이 너무 규격 외에 활약을 하다 보니 막상 이들을 이끌고 있는 스팔레티 감독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가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나폴리 스팔레티 감독은 전술 천재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심지어 메뉴의 황금 시대를 이끈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비롯해서 무적의 바르셀로나, 극강의 맨시티를 만들어낸 과리돌라 감독까지 모두 스팔레티에게 한 수 배웠던 수강생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도대체 스팔레티 감독이 왜 전술 천재라고 불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스팔레티 감독은 선수 시절 윙어와 풀백을 오가는 선수였습니다. 설마 페리치? 일부 리그에서는 뛰지 못하고 이탈리아의 세레 C에서 주로 활약하던 평범한 선수였죠. 1993년에 이탈리아 3부 리그였던 엠폴리에서 은퇴한 스팔레티는 다음 해부터 바로 엠폴리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95년에는 유소년 팀 코치를 맡았고 이어서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는데, 스팔레티는 이미 이때부터 떡잎이 다른 재능을 뽐냈습니다. 7년 동안 3부 리그 팀이었던 엠폴리를 1년 만에 2부 리그로 승격시키더니 1997년에는 세레에 오르면서 연속으로 팀을 끌어올렸습니다. 당연히 스팔레티 감독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독차지했고 다른 팀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스팔레티가 떠난 후 엠폴리는 바로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명장의 부재를 실감했습니다. 엠폴리를 떠난 스팔레티는 여러 클럽에서 경험을 쌓다가 우디네세로 부임하게 됩니다. 우디네세라는 클럽도 뭔가 익숙한 듯 어색한 듯 애매하시죠? 토트넘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데스티니 우도지의 원소속팀으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디네세는 AC밀란과 유벤투스보다 먼저 창단된 유서 깊은 클럽으로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팀입니다. 하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은 아니고 세레이의 대표적인 셀링 클럽이죠. 그러니까 우도지라는 유망주를 토트넘에 팔기도 했던 거고요. 스팔레티 감독은 2002년에 우디네세에 부임하게 됐는데, 우디네세는 이전 시즌에 16위로 강등을 겨우 피한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구원투수 역할이었던 건데, 스팔레티는 그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더한 것을 이뤄내버립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스팔레티가 부임하자마자 팀을 6위로 만들더니 2시즌 뒤에는 리그 4위로 챔스 티켓까지 확보해버린 겁니다. 구원투수가 역전 말로 홈런까지 치는 대형 사고를 터뜨린 셈이죠. 이 엄청난 업적으로 스팔레티는 이탈리아의 최고 감독상이라고 불리는 판키나도르 상까지 수상합니다. 3부 리그였던 엠폴리를 이끌고 1부 리그까지 끌어올린 것도 모자라서 1부 리그 강등권이었던 우디네세를 챔스 진출까지 시켜버린 스팔레티는 사실 이미 명장이라고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디네세를 챔스에 진출시킨 뒤 스팔레티는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인 AS 로마로 화려한 입성을 합니다. 로마는 스팔레티 감독 부임 직전에 리그 8위를 하는 부진을 겪었고 그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떠오르는 명장 스팔레티를 부른 거죠. 그리고 스팔레티는 로마에서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당시에는 도박이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전술을 시도한 건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폴스9 전술, 다른 말로는 제로토 전술을 최초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원래 스팔레티가 선호하던 건 4-2-3-1 평범한 전술이었는데 연이은 공격진들의 부상 때문에 강제로 새 전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가장 큰 무기는 공격형 미드필더 프란체스코 토티였고, 그 토티의 실력을 활용해서 최전방 공격진을 아예 세우지 않는 충격적인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포메이션으로 말하면 4-6-0, 지금 봐도 매우 기괴하죠. 그러면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과거의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2000년대 이후에 현대축구에서는 스팔레티가 최초였습니다. 단순히 공격수가 없어서 만든 도박 같은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스팔레티의 4-6 시스템은 탁월했습니다. 로마 지역의 라이벌인 라치오를 꺾고
이어 무려 11연승을 하면서 리그 최다 연승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스팔레티의 새로운 시도는 로마의 센세이셔널한 연승으로 이어졌고, 당시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팀들이 승점 삭감을 당하게 되면서 스팔레티의 로마는 리그 2위가 됩니다. 우디네스에 이어서 로마에서도 챔스 티켓을 따낸 거죠. 그렇게 진출한 챔스에서 스팔레티의 로마는 8강에 진출하며 강팀이라고 하기 충분한 놀라운 활약을 펼치는데요. 챔스 8강에서 만난 상대는 당대 최강팀이었던 맨유였습니다. 아무래도 맨유의 승리가 유력했지만 1차전에서는 의외로 로마가 2대1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2차전, 스팔레티는 토티를 펄스9으로 공격수가 없는 제로톱 전술을 썼지만 퍼거슨의 맨유에게 1대7로 대피하면서 결국 8강에서 탈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둔 퍼거슨은 패장인 스팔레티 감독을 향해서 오늘 경기는 배울 것이 있는 경기였다라면서 리스펙트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스팔레티의 펄스9 전술이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겠죠. 퍼거슨의 이 인터뷰는 결국 빈말이나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음 시즌에 스팔레티에게 배운 펄스9 전술로 챔스 우승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통 9번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어였던 호날두를 앞세워서 맨유 스타일의 펄스9 전술로 3관왕을 달성했던 건데요. 챔스 결승에 출전은 못했지만 박지성 역시 이 전술의 핵심 축으로 맨유의 전성기를 누렸었고요. 이후에는 바르셀로나의 과르디올라가 메시를 활용한 펄스9 전술로 한 시대를 완전 풍미해버립니다. 이어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펄스9 전술로 월드컵 우승을 하는 대단한 업적을 세웠죠. 스팔레티가 퍼거슨과 과르디올라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리그 우승을 하고 다시 로마를 맡기도 했던 스팔레티는 2017년에 인터 밀란에 부임해 또 한 번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습니다. 당시 인터 밀란은 6년 연속으로 챔스 진출에 실패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스팔레티는 성공적으로 맡은 팀을 챔스에 진출시킵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요. 그리고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스팔레티 후임으로 온 게 바로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영국 언론에서 콘테 후임으로 언급되는 인물 중 스팔레티도 포함되어 있죠. 당시 콘테는 스팔레티 후임으로 인터 밀란을 리그 우승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콘테 후임으로 스팔레티가 토트넘에 부임해서 우승을 한다면 재밌겠네요. 물론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요. 이렇게 스팔레티 감독은 가는 팀마다 챔스에 진출시키고 퍼거슨과 과르디올라에게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전술을 선보였지만 의외로 이름값은 기대 이하인데요. 아직 빅리그 우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민재와 함께 세리에에서 드디어 빅리그 우승을 하게 된다면 우승한 거죠. 몸값이 수직 상승할 게 확실하죠. 토트넘이 이런 감독을 데려왔어야 했는데 참 주구장창 수비 축구. 김민재 감독 정말 잘 만났죠. 손흥민도 단 한 번이라도 좋은 감독 만나길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